아들의 여자친구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사건에 중대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휘트니 로브슨의 가족이 최근에 제기한 부당 사망 소송이 그녀가 숨진 밤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주장되는지 밝혀주고 있으며 가족 측은 충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총기에 대해 어떤 경험이 있었나요? 저희는 제프리 타워스의 변호사와도 방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이 사건에서 기소된 남성입니다. 처음에는 휘트니의 죽음이 사고로 간주됐었습니다. 타우스의 변호사가 저희에게 달라진 점에 대해 답했습니다. 로앤드크라임이 전해드리는 사건 속으로입니다. 저는 로앤드크라임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이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제기한 새로운 부당 사망 소송의 세부 사항을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휘트니 로비슨의 가족이 엘라베마주 제퍼슨 카운티 민사법원에 이 소송을 막 제기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그녀가 지난 3월에 생명을 잃은 카운티입니다. 3월 7일 경찰은 엘라베마 트러스빌의 한 주택에 출동했습니다. 이곳은 버밍햄에서 북동쪽으로 약 30분 거리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날은 토요일 밤이었고 저녁 9시 20분쯤 총성이 울렸다고 합니다. 이제 휘트니는 총에 맞았고 버밍햄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1시간 조금 넘게 지난 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휘트니는 1년 전에 오번 대학교를 막 졸업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인테리어 디자인 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그녀는 사망 당시 디자인 일을 막 시작했으며 원래 버지니아 출신입니다. 그녀의 가족은 처음부터 그 일이 그녀의 꿈이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녀는 오번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녀가 엘라바마주로 온 이유는 그 학교 인테리어 디자인 프로그램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휘트니의 부고에는 우리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휘트니 인생의 마지막 장은 엘라바마 버밍햄에서 펼쳐졌고 그녀가 비극적이고 뜻밖의 죽음을 맞기 불과 몇 주 전의 일이었습니다. 휘트니는 우리가 항상 알았던 것처럼 리스토레이션 하드웨어에서 트레이드 컨설턴트라는 새 역할에서 한창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 멋진 독립적인 여성은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어릴 적 HGTV를 보며 항상 꿈꿔왔던 바로 그 직업이었죠. 그 역할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휘트니의 새로운 동료들과 상사는 그녀의 친절함, 재능, 세심함, 그리고 성실함에 즉시 매료되었습니다. 휘트니를 알았던 사람이라면 어디서, 어떻게, 왜, 얼마나 오랫동안이든 상관없이 그녀의 빛나는 영혼에 감동받고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현재 휘트니는 그녀의 죽음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아들과 교제 중이었는데 그 남성은 현재 그녀의 죽음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54세의 제프리 스콧 타워스입니다. 곧 그의 변호사가 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진은 제프리의 법률팀이 제공한 것입니다. 휘트니의 가족이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그녀는 남자친구와 그의 아버지인 제프리 스콧 타워스와 함께 타워스의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송에 따르면 제프리 타워스는 집에서 휘트니와 자신의 아들에게 골동품 총기 콜렉션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타워스는 22구경 리볼버를 손에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인용하자면 타워스 피고가 알았든 몰랐든 다루고 있던 총기는 장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휘트니와 그의 아들에게 그 무기를 보여주던 중 실수로 한 발이 발사되었습니다. 이제 소송에 따르면 총알은 휘트니의 가슴 왼쪽 윗부분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녀의 사망 원인은 가슴에 입은 총상입니다. 소송에 따르면 그녀는 왼쪽 폐, 심장, 대동맥에 총을 맞았습니다. 소송에서는 또한 그녀가 사망 당시 몸에 약물이나 알코올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은 계속해서 타우스가 휘트니 로비슨에게 총기의 취급, 조작, 그리고 통제에 있어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행동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소송에서 그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소송은 또한 타워스가 자신의 재산에 있는 모든 총기를 안전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소송은 타워스가 총이 장전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점검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제 소송은 타워스가 총기 안전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고 비난하며 그가 무모하게 행동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휘트니 로비슨이 사망했습니다. 타워스는 총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번 소송에서 과실이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소송에 따르면 그것은 22구경 리볼버였고 골동품 총 세트였습니다. 하지만 이 총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소송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타워스는 현재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 이르기까지 수사에서 뭔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월 7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끔찍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AL닷컴에 따르면 이 사건은 개별적인 사건으로 간주되었고 대중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검찰은 누군가를 구금했다고 밝혔고 엘라베마주 제퍼슨 카운티 검시관은 휘트니의 죽음을 사고로 판정했습니다. 혐의는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이 사건은 범죄 사건이 아니라 단지 매우 비극적인 사고, 어떤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도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생명의 상실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약 2달이 지나 휘트니가 이 집안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뒤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러스트빌 경찰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서 범죄수사과에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형사들은 2026년 5월 11일 제퍼슨 카운티 지방검찰청을 통해 트러스트빌에 거주하는 제프리 스콧 타워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경찰은 제프리 스콧 타워스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타워스는 5월 11일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되었으며 3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건이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는 석방된 상태입니다. 그의 변호사는 그 보석금에 대한 일부 비판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댓글란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이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에 연루되어 기소된 사람이 과실치사여도 보석금이 왜 더 높지 않았고 왜 석방됐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잠시 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제프리 스콧 타워스 변호인단의 성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비슨 씨에게 일어난 일은 비극적이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법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우리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며 타워스 씨는 전과가 없고 평생 성실하고 모범적인 시민이었으며 이 혐의에 대해 무죄임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타워스 씨의 변호사인 조니 아마리와의 인터뷰로 넘어가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아마리 변호사는 타워스 씨가 다음 법정에 출석하는 시기는 7월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3월 그날 밤 그의 집에서 일어났다고 주장되는 사건에 대한 이 이야기는 이 사건의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나온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직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 측에서 제시하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제프리 타워스의 변호사 조니 아마리 씨와 함께합니다. 시간 들주셔서 감사합니다. 휘트니 로비슨 가족이 제기한 이 부당 사망 소송에 대해 귀하의 의뢰인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매우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적법한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 있을 때마다 당연히 무엇이 그 원인이었는지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다양한 사실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이나 부당사망소송이 제기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말에 그 소식을 봤습니다. 저는 아직 원고 측 변호사와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고 현재로서는 민사 변호사로 선임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 이해로는 이런 상황에서는 민사 소송이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 측면에서 보면 이 민사소송에서는 그들의 관점에서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보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의뢰인이 골동품 총기인 22구경 리볼버를 자랑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총이 어떻게든 발사되었고 그 총알이 휘트니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당신의 의뢰인은 자신의 관점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글쎄요, 지금은 제 의뢰인과 나눈 대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지금처럼 형사사건 초기에 있을 때는 이번 사건도 지난주에 기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른 사람들처럼 아직 정보를 받고 있으며 증거 게시 자료도 포함됩니다. 지난주에 증거 게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이제 막 증거 자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료를 완전히 검토해 보거나 누락된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추가로 들어올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모두 형사 절차의 일부이고 이 과정이 진행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무슨 일이 있었다고 주장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길 기다리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당신의 의뢰인에 대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는 총기와 관련해서 어떤 경험이 있었나요?
사실 저는 이 사건 전에는 제 의뢰인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도 제가 그와 함께 평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의뢰인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는 정말로 로빈슨 양을 아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도 그녀를 아꼈습니다.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말은 제 의뢰인은 이 일로 완전히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제 의뢰인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는 전과가 없습니다. 그는 약물이나 술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언젠가 독성 검사 결과가 공개될 것이라고 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사건 당시 그의 혈액에서 약물이나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이 사건은 사고로 인한 총격으로 판정되었고 검시관에 의해 그렇게 판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이 사고로 발표된 때부터 약 2달이 지난 지금 당신의 의뢰인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기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건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제 의뢰인이 저에게 처음으로 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증거 개시 절차가 그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정부가 2달 후에 무엇을 다르게 보았는지 알게 될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저도 아마 다른 누구보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발생하고 그가 기소되지 않은 채로 풀려났을 때 우리는 그게 어떤 형사 사건의 끝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민사 쪽에서 부당사망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고는 충분히 예상했지만 형사 사건은 그게 끝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 의뢰인을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가 무모하거나 일부러 행동하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달 동안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경찰과 지방검사실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받게 되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녀가 세상을 떠난 밤에 누군가 집에서 구금됐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는 단발적인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당신의 의뢰인은 수사기관과 어떤 접촉이 있었습니까? 제 의뢰인은 그날 밤 이후로 수사기관과 어떤 접촉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후 수사기관과의 첫 접촉이었을 겁니다. 그와 수사기관 사이에는 정말 아무런 연락도 접촉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적인 부분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거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그러니까 그날 밤 이후로 앞으로도 당신에게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인지에 대한 연락이 전혀 없었던 건가요? 트러스트빌 경찰서와 지방검사실은 지난 몇 달 동안 꽤 말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이 일로 형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가 과실치사로 기소된다는 걸 알았을 때 의뢰인은 어떤 반응이었나요? 그는 속상해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완전히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정말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 남자는 자신과 관련된 그 어떤 일보다도 위티니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더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와 겪은 모든 일에서 그는 자기 자신보다 왜 이런 일이 그녀에게 일어났을까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제대로 전달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당신과 이야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 아니 지금도 좋은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는 가족을 사랑했고 위트니를 아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건 정말 끔찍하고 참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그녀의 가족과 어떤 관계였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들이 그녀와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의뢰인과 그의 아내는 그녀를 매우 아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그들은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그녀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아들이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에 자랑스러워했죠. 그리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고 아직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신 것도 알지만 3월 7일 저녁, 그녀가 그 집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저는 추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친구나 가족과 외출할 때처럼 평범한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추측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3만 달러 보석금을 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보석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련 얘기가 많이 오가는 걸 봤어요. 엘라바마에는 권장 보석금이 어떻게 되는지 정해놓은 기준표 같은 게 있습니다. 특정 범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이 특정 B급 중범죄의 경우 권장 보석금은 5,000달러에서 3만 달러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의 보석금은 기준표상 최고 금액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다음 단계로는 아시다시피 몇 달 후에 예비 신문 같은 것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계속해서 확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와 지방 검사실이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비 신문을 할지 아니면 사건을 대배심으로 넘길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다른 피고인들과 거의 동일한 절차입니다. 타워스 시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그러니까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증거 자료를 찾으려고 하시나요? 주 정부가 그를 유죄로 입증해야 한다는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증거들은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독성 검사 보고서 같은 것들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 밤에 했을 수도 안 했을 수도 있는 진술 관련 경찰 보고서들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민사소송 내용에 따르면 그가 자신의 골동품 총기 컬렉션을 과시하곤 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당신은 그의 총기 경험에 대해 말씀하실 수 없었지만 그는 골동품 총기를 자랑하는 걸 좋아했고 사람들이 집에 오면 이런 행동을 자주 했던 건가요? 네, 그건 그런 것 중 하나죠. 사실 저는 이 일 이전에는 그를 개인적으로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확실히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의뢰인과 얼마나 자주 소통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 과정을 겪으면서 분명히 이 이야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주장과 그가 직면한 혐의에 대해 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 매일 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변호사 중 한 명입니다. 저는 제 의뢰인들에게 맞춥니다. 매일 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의뢰인도 있습니다. 어떤 의뢰인들은 그냥 어디에 서명하면 되는지만 알려달라고 하고 그 중간쯤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 사건의 경우에는 저는 제 의뢰인들에게 거의 24시간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가 저와 이야기하고 싶다면 그건 그의 선택입니다. 그가 큰 충격과 상심에 빠졌다고 하셨는데 현재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는 이번 일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자신도 이번 과실치사 혐의에 직면했다는 사실에 놀랐을 텐데 그는 이 사건의 관심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그는 그냥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옛날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이 일들 전에도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그는 아마도 평범함을 찾고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자신의 일에 더 깊이 몰두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매일 이 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내는 날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조니 아마리 변호사님. 제프리 타워스의 변호사시고 알라바마에서 발생한 매우 슬픈 사건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면 나중에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릴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로앤크라임과 전해드린 온더 케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저희를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피콕에서도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